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이 금성 근처에 다가가 중력도움 비행을 하면서 행성의 상층 대기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2년 파이오니어 금성 궤도선 이후 거의 30년 만으로 금성의 상층 대기가 태양 활동 주기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우주선의 실측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사의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지구 안쪽에서 태양 주변을 돌며 최근접거리를 점차 좁혀가고 있는 파커호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금성에 세 번째 접근하여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비행을 할 때 표면으로부터 833km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파커호는 이때 태양의 전기 자기장 측정을 위해 장착한 필지를 통해 7분간 자연적으로 생성된 저주파 전파 신호를 포착하였는데,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의 금성 전문가 글린 콜린슨 박사는 이 신호가 목성 궤도선 갈릴레오호가 목성 위성들의 전리층을 통과할 때 잡은 신호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파커호가 금성의 전리층을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온층으로도 불리는 전리층은 태양 에너지로 이온화한 플라스마가 모여있는 곳으로 자연현상으로 전파를 방출할 수 있으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성에서도 최상층 대기의 이온화한 가스로 전리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콜린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파커호가 포착한 전파 신호를 분석해 전리층의 밀도를 계산하여 파이오니어호가 직접 측정한 밀도와 비교했습니다. 금성 전리층의 밀도는 그간 지상 망원경 관측을 통해 태양의 11년 활동 주기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금성 대기가 대체로 똑같이 유지되지만 전리층은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태양 활동 극소기에는 훨씬 얇아진다는 것인데, 우주선이 전리층에 직접 들어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파커호가 중력도움 비행을 한 시점은 태양 활동 극소기를 지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어 태양 활동 극대기로 접어들 때 전리층 밀도를 측정한 파이오니어호 자료와 비교하는데 안성맞춤 자료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금성 전리층이 태양 활동 극소기에 크게 얇아진다는 것을 우주선의 실측으로 확인하며 지상 망원경 관측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태양 활동에 따른 금성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 지구와 비슷하게 출발했던 금성이 전혀 다른 환경을 갖게 된 과정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암석형 행성이고 크기나 질량, 밀도 등도 비슷하지만 산성비가 내리고 납도 녹아내릴 만큼 고온이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콜린슨 박사는 이번 연구를 자동차 무인 편승에 비유하면서 금성 과학자들은 파커호의 금성 중력 도움 비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샛별 금성은 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이지만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어 의외로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은 행성입니다. 금성은 산성비가 내리고 납도 녹일 만큼 뜨거우며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으로 크기, 질량, 밀도 등이 비슷하다는 것 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하류 길이 편차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마저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행성우주학 교수 장릭 마고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15년간 금성 표면에 발사한 전파가 반사되는 것을 포착해 자전과 관련한 속성들을 밝혀낸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금성의 자전주기, 즉 하루 길이를 평균 243.0226 플러스-마이너스 0.00131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자전주기는 적어도 20분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혔는데, 이는 금성의 무거운 대기가 지상과 상호작용하며 자전 속도를 늦추거나 가속해 빚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하루의 1000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편차 때문에 앞서 발표된 자전주기 값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2.6392 플러스-마이너스 0.0008도로 밝혔는데, 연구팀은 이 값이 이전보다 10배 더 정확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성의 자전주기와 축의 기울기 등을 토대로 핵의 지름이 지구와 비슷한 약 3,500km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핵이 고체나 액체인지 여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행성의 자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탐사선이 착륙 목표점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고 교수는 금성은 우리의 자매 행성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속성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측정 없이는 미래의 탐사선은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금성의 자전 관련 속성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설치된 70m 크기의 골드스톤 접시 안테나로 금성의 전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전파를 골드스톤과 웨스트버지니아의 그린뱅크 천문대에서 포착했습니다. 골드스톤 안테나가 먼저 신호를 포착하고 약 20초 뒤 그린뱅크 천문대에서도 이를 잡게 되는데 두 시설 간의 신호 포착 시차를 정밀 측정하여 금성의 자전 속도를 파악했습니다. 마고 교수는 금성을 거대한 디스코 볼처럼 활용했다면서 골드스톤의 접시 안테나는 금성의 지형들이 디스코볼의 반사경이 되어 일반 섬광보다 10만 배 더 강한 강력한 빛을 발사하여 디스코볼에서 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자전과 관련한 속성을 유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려면 지구와 금성의 위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골드스톤과 그린뱅크 천문대 시설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성의 전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신호로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금성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두꺼운 얼음 밑에 바다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측정을 통해 바다의 존재를 확인하고 얼음 두께도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가진 미스터리 중 하나가 태양의 가장 바깥층 대기인 코로나의 온도가 표면인 광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섭씨 약 5,500도에 그치지만 표면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코로나의 온도는 약 100만 도에 달해 에너지원에 가까울수록 뜨겁다는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규명하기 위해 태양의 자기장을 지목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지만 어떻게 에너지가 생성되고 코로나에 전달되는지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아 태양 물리학의 난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태양 표면에서 무수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 작은 태양 폭발, 이른바 캠프파이어가 코로나의 초고온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어 새로운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독일 막스 플랑크 태양 시스템 연구소의 하르디 페터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은 태양의 에너지 방출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캠프파이어를 코로나 고온의 원인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유럽 지구과학 연맹 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2020년 5월 유럽 우주국의 태양 극지 탐사선 솔라 오비터가 포착한 캠프파이어와 비슷한 밝기를 만들고 주변에서의 자기력선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기력선이 끊어졌다 재결합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는 지름이 약 400에서 4,000km에 달하지만 지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태양 폭발에 비하면 작은 수준으로 규모가 작거나 약한 것은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솔라 오비터는 이런 캠프파이어가 태양 표면에서 1,500개 이상 산재하고 있고 짧게는 10초, 길게는 200초까지 촛불처럼 깜빡거리다 사라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솔라 오비터가 이를 포착했을 때 태양과의 거리는 약 7,700만 킬로미터로 본격적인 과학 탐사를 시작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발사된 솔라 오비터는 아직 태양 궤도를 돌며 과학 장비를 점검하는 순항 단계에 있으며 올해 11월 공식적인 태양 탐사 활동을 시작해 태양의 4,2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솔라 오비터의 초자외선 이미저로 포착한 캠프파이어를 시뮬레이션에 활용했는데 앞으로 태양 표면의 자기장 움직임을 포착하고 코로나의 온도와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과학 장비의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발사한 로켓의 일부가 오는 2021년 5월 11일 전후에 지구상의 불특정 지점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우주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9일 하이난성 원창 발사기지에서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테너를 실은 창정 5호 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우주 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모듈 부품을 하나씩 우주로 보내고 내년 말까지 조립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정 5호 B 로켓은 현재 지구 대기권 밖 임시 궤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로켓의 핵심 모듈은 대기권 밖 300km 이상의 고도에서 시속 27,600km의 속도로 지구 둘레를 90분마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창정 5호 B 로켓의 중심 모듈은 지난 주말부터 고도가 80km 가까이 떨어졌으며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하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이는 잠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맥도웰 박사에 따르면 지난번 창정 5호 B 로켓 발사 당시 대형 금속 기둥 파편이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일부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땅에도 금속 파편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부상자는 없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현재 창정 5호 B의 궤도에 기반해 추정하면 파편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지점은 북위로는 뉴욕, 마드리드, 베이징, 남위로는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 웰링턴까지입니다. 지구상의 이 위도 내 어느 지점으로도 로켓 파편의 추락이 가능하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 현 속도라면 조그만 궤도 변화에도 낙하 지점이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오는 5월 11일 전후에 최대 이틀 사이로 로켓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대기 재진입 날짜가 명확해지면 전문가들이 파편 추락 시점을 6시간 안쪽으로 특정할 수 있고 10톤이 넘는 물체를 하늘에서 고의로 통제되지 않은 채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구상의 71%를 바다가 차지하기 때문에 파편이 바다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로켓 일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지구 대기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어 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하워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 로켓 창정 5호 B가 현재 통제를 벗어난 상태이며 오는 5월 8일 지구 대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켓의 핵심 모듈은 대기권 밖 300km 이상 고도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지구를 향해 하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난 주말부터 나왔습니다. 로켓의 정확한 대기권 진입 시점 및 추락 지점을 아직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미세한 궤도 변경만으로도 로켓의 경로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대변인은 국방부가 이 로켓의 궤도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추락 지점은 이 로켓의 대기권 진입 수시간 직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주선의 파편은 대기권에서 전소됩니다. 그러나 이 로켓의 무게는 22톤에 달해 일부 큰 파편이 지구로 떨어져 거주 지역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사 당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시민들이 로켓 파편을 맞을 가능성을 개인 안전 차원에서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 하버드대 천체물리학센터의 맥다월 박사는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매우 작다며 개인적인 위협 차원에서 나라면 1초도 그런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켓 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추락 지점을 당장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기권 진입 전에 누가 특정 위치를 거론하면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맥다월 박사는 파편이 지구 어디로 떨어질 것인지 굳이 점을 쳐보려고 한다면 태평양을 찍으라며 태평양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